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온몸이 쑤실 때 우리는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2005년 독감 환자 15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연구가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자주 쓴 쪽이 오히려 회복까지 하루 반이 더 걸렸습니다. 열은 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이 병과 싸우려고 스스로 켠 스위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증상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편지를 읽는 법, 그리고 약보다 먼저 깨워야 할 내 몸속 100명의 의사가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인지는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딱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이 40도를 넘거나 숨이 가쁘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건 편지가 아니라 비상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응급 상황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응급이 아닌 수많은 작은 신호들, 우리가 평소에 약으로 서둘러 꺼버리기만 했던 그 신호들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 약속만 지켜주시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몸에 아주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상이 왜 고장이 아니라 신호인가? 열과 통증과 피로가 사실은 누구의 지시로 움직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 신호를 보내는 내 몸속 100명의 의사가 정확히 누구인가? 신경과 호르몬과 면역, 이 세 팀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셋째, 그 의사들을 약보다 먼저 깨우는 법.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듣고 나면 앞으로 우리 몸이 뭔가 보내올 때 그걸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상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픈 게 어떻게 나를 살리는 거냐? 열이 펄펄 나는데 그게 좋은 거냐? 이렇게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반대로 배워왔으니까요. 열이 나면 해열제, 기침이 나면 진해제, 아프면 진통제, 증상이 곧 병이고 증상을 없애면 병이 낫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열과 기침과 통증은 병이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 몸이 병과 싸우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열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세포들은 그놈들과 싸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일부러 체온을 올립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많은 병원균은 번식이 느려지고 반대로 우리 면역세포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열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켠 전투 모드인 셈입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마다 무조건 재빨리 꺼버리면 싸움을 시작하려던 군대를 도중에 주저앉히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5년 그 연구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해열제를 자주 쓴 쪽이 오히려 낫는데 더 오래 걸렸다는 것. 물론 열이 너무 높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면 열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미열까지 습관처럼 다 꺼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은 왜 할까요? 가래나 이물질, 가라앉은 병원균을 몸 밖으로 밀어내려는 아주 강력한 청소 동작입니다. 기도에 낀 것을 초속 몇십 미터의 바람으로 쓸어내는 그야말로 생존 반응이지요. 그걸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안에 고이게 됩니다. 통증은 또 어떻습니까? 통증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알람입니다. 다친 부위를 더는 쓰지 말라고 그 자리에 면역세포들이 총출동해 수리 중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상처를 계속 건드려 더 크게 만들 겁니다. 붓기와 염증도 그렇습니다. 다친 곳에 피와 면역세포를 몰아넣어 복구공사를 벌이는 과정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나쁜 것 같지만 급성 염증은 사실 수리반이 도착했다는 표시입니다. 피로는 어떨까요?
몸살이 나서 하루 종일 눕고만 싶을 때 우리는 그걸 짜증스러운 방해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도 명령입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를 전투와 회복에 쓸 테니 딴 데 힘 빼지 말고 좀 누워 있으라는 내 몸이 나에게 내리는 강제 휴식 명령이지요. 열과 기침과 통증과 붓기와 피로, 우리가 지우기 바빴던 이 5가지가 사실은 하나같이 나를 살리려는 동작이었던 겁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은 안 끄고 경보음만 꺼버리는 것. 우리가 증상만 서둘러 지워온 방식이 딱 그랬습니다. 경보음이 시끄럽다고 벨만 뜯어내면 정작 불은 조용히 더 번집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열을 올리고 기침을 시키고 붓기를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걸까요? 심장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뛰고, 상처는 내가 자는 사이에 아물고, 체온은 저절로 맞춰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 항상성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지휘자의 정체가 과학적으로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이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미주신경, 그리고 그 신경이 관장하는 염증 반사라는 회로입니다. 조금 낯선 말이지요.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과 폐, 위와 장까지 온몸의 장기로 뻗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에서 이 신경을 오래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주신경은 단순히 심장박동이나 소화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곳곳의 염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필요하면 그 염증을 스스로 가라앉히는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회로에 염증 반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지하는 신경이 있고 그 신경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통해 과한 염증을 눌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미주신경을 몸의 항상성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염증은 무조건 세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아예 없어서도 안 됩니다. 병원균과 싸울 만큼은 일으키되 정상 조직을 태워버릴 만큼 폭주하지는 않게 하는 것.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브레이크가 바로 미주신경의 염증 반사입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열을 올려 싸우게 하고 싸움이 끝날 때쯤이면 염증을 거두어 조직을 회복시키는 그 정교한 조절을 이 신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몸이 알아서 한다고만 뭉뚱그렸던 그 지혜에 이제는 미주신경 염증 반사라는 또렷한 이름이 붙은 셈이지요. 실제로 동물 연구에서는 이 신경이 끊기면 감염 때 나야 할 열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열이라는 신호 자체가 이 신경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 오랫동안 한복 바느질집을 하시다 은퇴하신 71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신 게 소화불량과 자주 나는 미열이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오후에 열이 오르고 그때마다 해열제와 소화제를 함께 드셨다고 해요.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미열은 늘 무리한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밤새 바느질 주문을 몰아서 끝낸 날, 손주를 하루 종일 봐준 날, 우리 몸이 지쳤다는 신호를 미열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약을 당장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열이 날 때 약을 짚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일을 접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누우시라고요.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이 나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 쉬고 나면 스르르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미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열이나 원인 모를 열은 반드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경우 그동안 몸이 쉬라고 보낸 편지를 우리가 계속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해 왔던 셈이지요. 편지를 한번 읽어주기 시작하자 우리 몸도 굳이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사이 몸이 보낸 신호를 약으로 곧장 꺼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 잠이 안 올 때 수면 보조제, 조금 쑤실 때 진통제, 그 신호가 왜 왔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번 이상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신호를 없애는 데만 익숙해진 우리 습관을 오늘부터 조금 바꿔보자는 거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신호를 읽자는 것이지 약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읽고 나서 필요하면 약도 쓰는 겁니다. 순서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고 열을 올리고 상처를 꿰매는 그 100명의 의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디에 숨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의사들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몸속 100명의 의사. 이 100명이라는 건 물론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수십억 명이 넘지요. 다만 그 수많은 일꾼을 크게 3팀으로 묶어서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팀이 방금 말씀드린 신경팀, 두 번째가 호르몬팀, 세 번째가 면역팀입니다. 이 3팀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나를 살립니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경팀입니다. 대장은 미주신경입니다. 앞에서 만난 그 수문장이지요. 미주신경은 체온과 심장 박동, 소화, 그리고 염증까지 실시간으로 읽고 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켜지고 쉴 때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켜져 몸을 회복 모드로 돌립니다. 소화가 부교감신경이 켜져야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긴장 상태면 장이 굳고 소화가 막히는 겁니다. 신경팀이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우리 몸 전체가 계속 엑셀만 밟은 채 달리는 셈이죠. 두 번째, 호르몬팀입니다. 이 팀은 몸속에 차려진 정밀한 약국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나와 우리 몸을 비상태세로 만들고 밥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그 당을 갈무리합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하고요. 아무도 처방하지 않았는데 이 약국은 필요한 약을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내어줍니다. 이 팀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긴장해 코르티솔이 마르지 않으면 혈당도 잠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호르몬 팀을 쉬게 하는 것, 즉 잘 자고 스트레스를 더는 것이 실은 몸속 약국에 재고를 채워주는 일인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면역팀입니다. 이 팀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면역에는 두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부대, 선천면역입니다. 대식세포, 호중구, 자연살해세포가 여기 속합니다. 대식세포는 이름 그대로 큰먹보라, 세균이든 죽은 세포 찌꺼기든 닥치는 대로 삼켜 치웁니다. 호중구는 반응이 번개 같아서 상처에 잡히는 고름은 대개 이 호중구가 목숨 걸고 싸운 흔적입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를 경고도 없이 처분하는 특수 부대고요. 다른 하나는 배워서 강해지는 부대, 후천면역입니다. 이 부대의 무기는 기억입니다. 한번 싸워 이긴 적의 얼굴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같은 놈이 들어오면 지난번 그 녀석이구나 하고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예방접종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지요. 우리 몸에 미리 적의 사진을 보여주어 진짜가 왔을 때 즉시 대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부대가 오늘도 쉬지 않고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세포, 즉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번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자연살해 세포와 관련 면역세포들이 그것들을 매일 조용히 찾아내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면역팀이 실제로 병을 고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을 베었다고 해봅시다. 의사가 하는 일은 소독하고 꿰매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 찢어진 피부세포를 다시 만들고 끊어진 혈관을 잇고 신경을 이어 붙이는 일. 그건 누가 할까요? 아무도 대신 못합니다. 오직 내 몸이 합니다. 2018년 세계적인 면역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면역세포와 섬유화세포, 성장인자가 정확한 순서로 작동해야 하고 의료의 역할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요. 뼈가 부러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깁스는 그저 뼈가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일 뿐 뼈를 실제로 붙이는 건 골세포라는 우리 몸의 일꾼들입니다. 폐렴에 항생제를 써도 폐 속에 남은 세균을 최종적으로 쓸어내는 건 항생제가 아니라 면역세포고요. 여기에
최근 밝혀진 아주 흥미로운 청소부 이야기를 하나 더 얹겠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낡고 망가진 부품을 스스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오래돼 고장난 세포 부품을 뜯어내 새 재료로 다시 쓰는 세포 안의 재활용 공장인 셈이지요. 2025년 미국 시더스사이나 이 병원과 텍사스의 한 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아주 적게 먹는 식사법을 며칠 유지하게 했더니 혈액세포 안에서 이 자가포식이 실제로 더 활발해진 것을 측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잠깐 여백을 주면 세포는 그 틈에 대청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청소부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내 몸속 의사 중에는 잠깐 굶겨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청소부도 있다. 자, 이렇게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간은 70%가 망가져도 다시 살아나는 재생의 공장이고요. 면역팀은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 세포를 처분합니다. 이 놀라운 의사들이 월급도 안 받고 예약도 필요 없이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사들을 자꾸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밤을 새우고 정제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스트레스를 말을 새 없이 들이붓습니다. 이 의사들도 지치면 쓰러집니다. 지친 줄도 모르고 계속 채찍질 하다가 어느 날 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을 이렇게 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져 온 균형이 마침내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고요. 나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병이 갑자기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신경팀과 호르몬팀과 면역팀이 오래도록 과로하다 하나둘 손을 놓은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팀들을 다시 쉬게 하고 재료를 채워주면 몸은 다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게 자연치유의 전부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원래 일하던 의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돌려주는 것.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여기 한 가지 현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학에는 자연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암이나 중증 질환이 저절로 호전되거나 사라지는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이런 자연퇴행 사례들을 모아 공통점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심한 감염으로 고열을 앓고 난 뒤에 종양이 줄었고, 어떤 환자들은 마음에 큰 전환점을 맞은 뒤 면역 수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암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고열과 마음의 전환. 공교롭게도 둘 다 앞에서 만난 면역팀과 신경팀을 강하게 깨우는 사건들입니다. 그 환자들을 살린 건 새로운 약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 안에 있던 의사들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흔한 일이 아니고 저는 절대로 치료를 미루고 이런 기적을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상황이 맞으면 스스로 회복 모드를 켤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특별한 몇 사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의사들을 데리고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의사들에게 재료를 주는 하루를 사셨나요? 아니면 재료를 빼앗는 하루를 사셨나요? 밤에 6시간은 주무셨나요? 하루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나요?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잠든 밤이 며칠이었나요? 이 셋 중에 둘 이상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의사들은 조금 지쳐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의사들은 놀랍도록 회복이 빠릅니다. 재료만 돌려주면 오늘 밤부터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 세 팀, 신경과 호르몬과 면역이 가장 빽빽하게 모여 사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마지막에 짚어드린다고 한 그 장소입니다. 심장도 아니고 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뱃속 장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고 기분을 좌우하는 행복 호르몬의 대부분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미주신경이 뇌와 가장 굵게 연결되어 있는 장기도 장이고요. 그러니 이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가장 빠른 길은 놀랍게도 뇌나 심장이 아니라 오늘 저녁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보다 먼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의사를 깨우는 법.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속 의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본부가 바로 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장을 돌보는 일이 곧 이 100명의 의사 전체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장에 좋은 음식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장을 살리는 단 하나의 슈퍼푸드는 없습니다. 장은 한 가지 특효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식탁의 다양함을 좋아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번에는 그 원리부터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 즉 장내 세균이 삽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늘 세력 다툼을 벌이는 하나의 생태계지요. 그런데 이 유익균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을 주는지 그 핵심을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탄산, 영어로는 부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가져가셔야 할 단어입니다. 부탄산.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채소나 통곡물에 든 섬유질을 먹으면 그 섬유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장 속 유익균이 그걸 먹이로 삼아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그 발효의 결과로 유익균이 내놓는 물질이 바로 부탄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이 부탄산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첫째, 장벽세포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어 우리 장벽을 튼튼하게 메워줍니다. 둘째, 장속을 약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이 살기 어렵게 합니다. 셋째, 과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넷째, 면역세포를 교육해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섯째, 심지어 기분을 밝게 하는 데까지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섬유질을 먹는 진짜 이유는 그 자체가 영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장 속 의사들에게 부탄산을 만들 재료를 대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제 왜 슈퍼푸드 하나로는 안 되는지 아시겠지요? 유익균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저마다 좋아하는 먹이가 다릅니다. 양파와 마늘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균이 따로 있고, 콩류를 좋아하는 균이 따로 있고, 통곡물의 섬유를 좋아하는 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몇몇 균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굶습니다. 우리 장이 원하는 건 특정 보약이 아니라 재료의 다양함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연구자들이 함께 진행한 아주 큰 장내 미생물 프로젝트인데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식습관과 장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은 10가지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탄산을 만드는 유익균이 더 풍부했고, 심지어 항생제가 잘 안 듣게 만드는 나쁜 유전자도 더 적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채식주의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오직 식물의 가지수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가지 식물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시겠지만 여기서 식물은 채소와 과일만이 아닙니다. 견과류도, 씨앗도, 통곡물도, 콩도, 그리고 향신료도 다 한 가지로 셉니다. 밥에 뿌린 깨 한 숟갈도 한 가지, 국에 넣은 마늘도 한 가지, 무침에 들어간 참기름의 참깨도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면 일주일에 30가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장 볼 때 늘 사던 것 옆에 안 사던 색깔 하나를 더 담아 보세요. 그 한 가지가 굶고 있던 유익균 한 무리를 살립니다. 그럼 실제 우리 밥상에서 부탄산을 잘 만들어내는 재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갈래입니다. 첫째, 잎채소입니다. 상추, 케일,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풍부한 섬유질과 엽록소로 유익균의 든든한 밥상이 됩니다. 둘째, 뿌리채소입니다. 당근, 무, 연근, 우엉 같은 뿌리채소는 장벽을 메우고 장의 연동운동을 돕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나토처럼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넣어주는 음식이지요. 다만 설탕이 잔뜩 든 가당 요구르트는 오히려 유해균을 키우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특히 현미와 보리, 귀리는 장이 오래 쓸 수 있는 지속 연료입니다. 다섯째, 제철 과일입니다. 사과의 펙틴 같은 성분은 장속 독소를 끈끈하게 붙잡아 함께 배출시키는 훌륭한 청소부고요.
이 가운데 부탄산을 만드는데 특히 강력한 비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겁니다. 낯선 말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밥이나 감자를 지은 뒤 한김시키면 그 안에 전분 일부가 소화되지 않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소화가 안 되니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그만큼 부탄산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젊은 성인 174명에게 감자에서 얻은 저항성 전분을 2주간 먹였더니 장 속 부탄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보다 한 김 식힌 밥이나 식은 뒤 데운 밥이 장에는 더 좋습니다. 찬밥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옛말이 알고 보면 이 저항성 전분 이야기였던 셈이지요. 현미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현미를 우리 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다만 현미는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니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아주 약한 분은 처음부터 현미밥을 고집하지 마시고 백미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 비율을 천천히 늘려가세요. 또 현미를 충분히 불려서 오래 안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위나 장이 심하게 헐어 생채소도 못 드실 정도인 분은 현미를 곱게 갈아 미음처럼 끓여 드시면 장을 달래면서 재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지금 내 우리 장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와야 약이 됩니다. 여기서 신장이 약한 분들을 위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콩팥이 안 좋으면 채소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겁을 내십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 나온 한 연구에서 콩팥 기능이 중간 정도로 떨어진 분들에게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드시게 했더니 신장에 부담을 주는 산성 부하가 평균적으로 크게 줄고 변비도 나아지고 장속 부탄산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걱정하던 전해질 불균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칼륨이 많은 특정 채소는 조절해야 합니다. 다만 콩팥이 약하다고 해서 다양한 식물을 무조건 다 끊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이건 최근 과학이 새로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한복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혼자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74살 어르신입니다. 오래된 변비로 고생하셨고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상태가 몇 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유산균 영양제를 이것저것 사서 드셨는데 큰 차도가 없었다고 해요. 제가 여쭤보니 텃밭에서 나는 채소는 늘 드시는데 늘 같은 두세 가지 뿐이었습니다. 배추와 상추 그리고 고추. 그래서 저는 영양제 대신 일주일 동안 안 드시던 식물 10가지를 새로 채워보시라고 했습니다. 콩류를 넣고 뿌리 채소를 넣고 밥에 잡곡을 섞고 국에 마늘과 양파를 더 넣고 한 김 식힌 밥을 드시게 했지요. 2달 뒤 어르신은 변비약을 거의 안 쓰게 되셨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굶고 있던 유익균들에게 밥상을 다양하게 차려준 것 뿐이었습니다. 또 한 분,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29살 청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3년째 피부약을 먹는데도 낫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부가 문제라는데 왜 장을 보느냐 하실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장과 피부는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 청년의 장은 유해균이 지나치게 많고 유익균이 크게 줄어 생태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장벽이 헐어 독소가 온몸을 돌면서 그게 피부로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장이 회복되자 오래 낫지 않던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젊다고 장이 튼튼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20, 30대의 장이 60 넘은 분들만큼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빨리 먹고 가공식품으로 때우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 젊은 장을 먼저 늙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잠깐 예고했던 청소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굶겨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의사, 자가포식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을 위한다며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먹습니다. 아침, 새참, 점심, 간식, 저녁, 야식. 그런데 소화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청소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식당은 바닥을 닦을 시간이 없지요. 반대로 잠깐이라도 먹는 걸 멈추면 장은 그제야 밤새 고생한 부엌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안의 자가포식도 그 틈에 켜집니다. 낡은 부품을 뜯어 재활용하고 병든 세포를 정리하는 대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복 시간을 권합니다.
거창한 단식이 아닙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마치고 아침을 조금 늦게 드셔서 밤사이 자연스럽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장과 세포에 청소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뭘 먹기보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사과 당근 즙 한 컵으로 수분부터 채워주세요. 밤새 청소를 마친 우리 장에게 물부터 흘려주는 가장 좋은 아침 인사입니다. 다만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 저혈당이 오기 쉬운 분은 공복 시간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이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치료 중에 굶어도 되느냐, 공복이 항암 효과를 높인다는데 정말이냐 하고요.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한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전후에 아주 적게 먹는 식사, 즉 공복에 가까운 상태를 두면 정상세포는 보호되고 암세포는 더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먹을 게 줄면 생존 모드로 전환해 스스로를 지키는데 아무리 세포는 그렇게 하지 못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표준 항암 치료에 이런 공복형 식사를 더한 쪽이 전체 생존 기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2024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굶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접근은 반드시 치료하는 의료진의 관리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함부로 공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영양 상태가 나쁘고 체중이 많이 빠진 분, 근육이 심하게 줄어든 분, 당뇨로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심장이나 신장에 지병이 있는 분, 그리고 한 번도 공복을 견뎌본 적 없는 분, 이런 분들이 항암을 이유로 갑자기 굶으면 오히려 회복에 필요한 힘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췌장암처럼 식사 자체가 중요한 경우엔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굶으세요가 아니라 회복할 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틈은 전문가와 함께 재세요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 다시 우리 일상 식탁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하루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나 즙으로 가볍게, 점심과 저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접시의 절반은 잎채소와 뿌리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에 한 김 식힌 밥과 단백질, 그리고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안 먹던 식물 한 가지만 더 얹으세요. 어제 배추였다면 오늘은 브로콜리, 늘 쌀밥이었다면 오늘은 잡곡 한 줌, 그리고 식사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천천히 걸어주세요. 이 짧은 산책이 멈춰있던 장의 시계를 다시 째깍째깍 돌립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장 속 유익균은 잔치를 벌이고 부탄산이 늘고 그 부탄산이 우리 면역팀 전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접시에는 몇 가지 색깔이 올라왔나요?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3가지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장 속 의사들은 오늘 몇 무리가 굶은 겁니다.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장을 볼 때 색깔 하나를 더 담으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시작입니다. 남기웅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오래 배를 고치는 목수로 일하신 60살 되신 분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다만 이분은 치료와 나란히 자기 몸속 의사들을 깨우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매일 1시간씩 바닷가를 걷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접시를 채소로 채우고 저녁이면 짧게 명상하듯 숨을 고르셨습니다. 물론 이건 표준 치료를 대신한 게 아니라 함께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실 때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원장님, 치료는 병원이 해줬지만 회복은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병원은 길을 터주고 그 길을 걸어
회복을 완성하는 건 언제나 내 몸이니까요. 통영의 배윤옥님 이야기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66 되신 이분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뒤 이어지는 치료를 놓고 담당 선생님과 오래 상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병행해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채소 위주의 식사, 매일 30분의 가벼운 운동,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감정을 글로 적는 일을 매일 하셨어요. 서운했던 일, 두려웠던 마음을 종이에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밤잠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1년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의사가 있다는 걸 믿었고 그 의사가 일할 수 있게 저는 그저 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애 문태선님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77이신 이분은 항암 치료 중 공복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곧바로 담당 선생님과 영양 상태부터 상의하시게 했습니다. 연세와 체력을 고려해 완전히 굶는 대신 치료 전후로 아주 가볍게 드시는 방식만 조심스럽게 적용했고 모든 과정을 의료진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성공담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 전문가와 함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복이든 식이든 나에게 맞는 형태로 들어와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째, 열과 통증과 피로는 고장이 아니라 신호였고 그 신호를 지휘하는 미주신경의 염증 반사라는 실제 회로가 우리 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 신호를 보내는 100명의 의사는 신경과 호르몬과 면역이라는 3팀이었고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본부가 바로 장이었습니다. 셋째, 그 의사들을 깨우는 월급은 다름 아닌 부탄산이었고 그 부탄산은 일주일에 30가지 다양한 식물, 한 김 식힌 밥,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공복 시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딱 2가지만 기억해 가세요. 부탄산 그리고 30가지 식물. 이 2단어가 여러분의 장 속 의사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나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다는 건 더는 혼자 버티기 어렵다는 그저 솔직한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기만 하지 말고 한 번은 읽어주고 돌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 안 사던 색깔 하나 더 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다정함이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상냥한 하루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밥상에서 그 다정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곁에 지금 약봉지를 한 아름안고 힘겨워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세요. 약을 끊자는 게 아니라 그 약이 잘 듣도록 몸속 의사들을 함께 깨워보자는 이야기로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잠과 회복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100명의 의사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줄 겁니다.